챗 GPT 같은 AI가 당신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The Times of India 헤드라인이 참 도발적이었죠. 챗 GPT는 당신의 치료사가 아니다. 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는 엄청 커졌는데 전문가 상담은 여전히 좀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비용도 그렇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뭐랄까 24시간 언제든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AI가 디지털 어깨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어깨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보내주신 자료 챗 GPT 디지털 어깨인가 치유의 문턱인가 이걸 좀 보면서 사람들이 왜 AI한테 마음을 열까 또 어떤 가능성이랑 한계가 있을까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AI랑 속마음을 나눈다는 현상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요. 특히 통계를 보면 한국이랑 미국 40세 미만 성인 4명 중 1명이 AI 챗봇하고 뭐랄까 정서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4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너무네요. 그 배경에는 역시 익명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한테는 참아 못할 얘기,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그런 속마음을 그냥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네, 그 익명성이 하나의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일종의 안전기지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접근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간, 장소 상관없이 바로바로? 네, 365일 24시간. 예약이나 대기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기존 상담 방식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당장 힘들 때 바로 연결된다는 게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는 인간이랑은 다르니까 선입견이라 감정적인 반응 없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거다 이런 판단받지 않는 안전함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좀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운 문제들, 우울증이라던가 불안 문제 같은 거요. 그런 걸 겪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MZ세대는 이걸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약간 디지털 우정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기존 관계가 못 채워주는 어떤 심리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디지털 우정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물론 근데 AI 상담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효용성,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던가 명상 가이드 같은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안내해 주는 거 이런 정보 제공이나 자원 연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기사에서 말한 AI 안전선이라는 게 딱 이런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정보나 자원 안내 정도는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게 정보를 쉽게 얻게 되면 심리 상담 자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낙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완화하는 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AI랑 얘기하다가 내 문제도 도움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 네,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APA 같은 전문가 단체에서도 AI를 전문가 상담 받기 전에 기본적인 심리교육이나 자가진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비용이나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절대로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 공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 영국 기술 윤리학자들의 경고하는 것처럼 AI는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도 있잖아요.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 아니면 문화적인 배경 같은 이런 미묘한 맥락, 뉘앙스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의 진짜 무게나 심각성을 AI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위로만 건넬 수도 있고요.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위험하죠. 더 나아가서 스탠퍼드 연구팀은 챗GPT 같은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 안에 있는 편견을 그대로 따라해서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더 강화하거나 심지어는 좀 잘못된 정보, 음모론 같은 걸 퍼뜨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했지만 그 원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도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국내 정신의학계에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AI가 사용자의 아주 민감한 경험,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걸 의도치 않게 건드려서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인데 아직 AI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가 그냥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바로 그 코코 실험이었죠. 아, 네. 코코 사건. 무료 심리 지원 플랫폼이었는데 사용자들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없이 GPT-3라는 AI 언어 모델을 상담에 몰래 썼던 거죠. 약 4,000명 정도한테요. 이게 드러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결국 핵심은 투명성하고 사용자 동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준 사건이죠.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루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AI 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서울신문 같은 데서 지적하는 것처럼 관련 법이나 규제는 아직 좀 부족해서 사용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제 공백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AI는 분명 익명성이나 접근성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처음 말문을 트는 디지털 고백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문가 상담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잠재력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때로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디지털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거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여러 자료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AI가 아무리 공감을 잘 흉내내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점. 즉, 진짜 치유는 결국 인간적인 연결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라포라고 하죠. 그리고 깊은 공감, 미묘한 감정의 교류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I의 바람직한 역할은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네. 대체제가 되기보다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초기 선별 같은 보조적인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더 깊은 수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잘 안내하는 데 있어야겠죠.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더 필요해지는 건 바로 이런 진실한 인간적인 접촉, 휴먼 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AI가 정말 수백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학습해서 당신의 감정에 완벽하게 공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반응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위안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 그 안에서 얻는 치유가 정말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디에 그 경계선을 두시겠습니까? 챗 GPT 같은 AI가 당신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